이 나라는 나를 두려워해야 한다. 신에게 선택받았다고 믿었던 러시아의 한 황제는 공포를 통치의 언어로 삼았습니다. 그는 제국을 세웠고 그 공포는 결국 가장 가까운 피를 향해 돌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려움이 권력이 되는 과정과 그 권력이 어떻게 한 나라의 미래를 불태웠는지를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는 나를 두려워해야 한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왕관을 쓴 순간이 아니라 아무도 지켜주지 않던 밤에서 시작됩니다. 궁전은 넓고 화려했지만 아이에게 허락된 공간은 없었고, 신에게 선택받았다는 말은 어른들의 입에서 쉽게 흘러나왔지만 그 말은 단 한 번도 아이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뒤 권력은 곧바로 귀족들의 손으로 넘어갔고, 아이는 황제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로는 상징으로만 남게 됩니다. 회의는 그가 없는 자리에서 열렸고 결정은 이미 끝난 뒤 전달되었으며 그의 말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에 궁정은 하나의 극장이었습니다. 귀족들은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웃음 뒤에서는 서로를 경멸했으며 술에 취해 칼을 뽑고 피를 흘려도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를 지켰습니다. 돌바닥 위로 떨어진 피를 본 사람은 많았지만 책임을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고 질문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장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힘이 없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호받지 못하는 왕은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밤이 되면 궁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침실은 넓었지만 비어 있었고 시종들은 자주 바뀌었으며 충성이라는 말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신에게 기도하는 법을 배웠지만 신이 자신을 지켜준다는 감각은 한 번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신의 이름이 권력을 장식하는 도구로 쓰이는 장면을 더 자주 보았고, 믿음이 얼마나 쉽게 이용되는지도 그때 배웠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 하나의 규칙을 세웠습니다. 두려움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대상이라는 규칙이었습니다. 그는 웃지 않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말보다 시선을 먼저 읽었고 누가 자신을 내려다보는지 누가 피하는지를 구분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말보다 정직했고 침묵은 언제나 의도를 품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그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분석의 재료가 되었고, 이해할 수 있다면 언젠가는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살아남는 방식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왕관이 공식적으로 그의 머리 위에 올려졌을 때에도 안도는 없었습니다. 왕관은 권력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위식의 환호 속에서도 그는 귀족들의 눈빛을 읽었고 축복 뒤에 숨은 기다림을 느꼈으며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받는 황제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길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개혁과 질서를 말했고 법과 신앙을 앞세웠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누가 박수치는지, 누가 침묵하는지, 누가 시선을 피하는지. 통치는 행정이 아니라 관찰이었고 정치는 말이 아니라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충성을 요구했지만 맹세를 믿지 않았고 오히려 맹세가 클수록 더 깊이 의심했습니다. 이 나라는 충성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 이르게 깨달아 버렸습니다. 신앙은 그에게 위로가 아니라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했고 금욕을 말했으며 동시에 자신이 신의 뜻을 대신 실행하고 있다는 확신을 키워갔습니다. 그 확신은 망설임을 지워주었고 판단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의심은 개인의 성격이 아니라 시험이 되었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자는 제거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그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다시는 커튼 뒤에 숨은 아이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누구의 판단 아래 놓이지 않겠다는 결심은 신념이 되었고, 신념은 정책이 되었으며 정책은 나라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아직 피는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포는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 형태를 갖추고 있었고 그 방향은 되돌릴 수 없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칼을 뽑은 날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날이 아니었습니다. 즉위식도 아니었고 전쟁의 한복판도 아니었으며 공개적인 반역이 드러난 순간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날은 조용했고 궁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으며 회의실의 공기는 유난히 정제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황제는 그 정제된 침묵 속에서 하나의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따르고 있었고, 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황제는 개혁을 계속했습니다. 세금 제도를 정비했고 지방 행정을 중앙의 통제 아래로 끌어들였으며 군대를 재편해 명령 체계를 단순화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러시아는 점점 하나의 국가로 굳어지고 있었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질서가 돌아왔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질서의 핵심에는 언제나 황제 개인의 의지가 놓여 있었고 제도는 그 의지를 전달하는 통로에 불과했습니다. 황제는 법을 만들었지만 법에 자신을 묶지 않았고 규칙을 세웠지만 예외를 항상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궁정의 귀족들은 점점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동의의 고개 끄덕임이 늘어났고 반대는 조심스러운 질문으로 바뀌었으며 질문은 곧 사라졌습니다. 황제는 그 변화를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묵이 늘어날수록 통치가 쉬워진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동시에 그 침묵이 언제든 다른 방향으로 뒤집힐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다고 말입니다. 황제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기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충성은 증명되어야 하며 그 증명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어야 한다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고 웃으며 고개를 숙이던 모습과 눈을 피하던 순간들을 하나씩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류의 끝에는 언제나 같은 결론이 남았습니다. 의심받는 자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의심받는 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 말은 선언이었고 동시에 경고였습니다. 그날 이후 궁정 안에는 이름 없는 공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처형은 아직 없었지만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자리를 계산하기 시작했고 누가 먼저 사라질지에 대한 추측이 오갔습니다. 황제는 그 불안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불안은 공포로 자라났고 공포는 통치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본보기가 필요해졌습니다. 황제는 오랫동안 눈여겨보던 한 귀족 가문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반역을 말한 적은 없었지만 언제나 중앙의 명령에 미묘한 지연으로 대응했고 그 지연은 황제에게 명백한 신호로 읽혔습니다. 충성이 아니라 계산이라는 신호였습니다. 황제는 그 가문에 대한 조사를 명령했고 조사는 빠르게 결론으로 향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황제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처형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조용히 사람들이 끌려나갔고 다음 날 그들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공식 기록에서 지워졌고 재산은 국고로 넘어갔으며 가족들은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과정을 보며 하나의 사실을 배웠습니다. 죄는 입증되지 않아도 되었고 의심만으로도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황제는 그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궁정은 더욱 조용해졌고 지방에서는 명령이 더 빠르게 이행되었으며 보고서는 짧아졌고 변명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 변화를 보며 확신을 굳혔습니다. 공포는 말보다 효과적이며 피를 흘리지 않아도 충분히 작동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공포는 유지되기 위해 더 큰 증명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무렵 황제는 자신만의 사람들을 따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공식 직함을 갖지 않았고 기록에 이름을 남기지 않았으며 오직 황제의 시선과 명령에만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질문하지 않았고 이유를 묻지 않았으며 판단을 황제에게 맡겼습니다. 황제는 그 침묵 속에서 오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 손을 얻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황제는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라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고 신의 뜻을 대신 집행하고 있다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믿음은 그를 잠시 편안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다음 단계를 향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공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국 전체가 체험해야 할 언어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곧 한 도시를 향해 사용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시선이 처음으로 한 도시 위에 오래 머물렀을 때 그 선택에는 우연이 없었습니다. 그 도시는 오래전부터 부유했고 상업과 자치의 전통을 자랑했으며 중앙의 명령에 늘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반응해왔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을 보였지만 그 속에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고 황제는 바로 그 자부심을 위험으로 보았습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도시는 언제든 스스로를 국가 위에 놓을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조사는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관리들이 파견되었고 보고서는 정제된 문장으로 정리되어 황제의 책상 위에 올려졌습니다. 보고서에는 명백한 반역의 증거는 없었지만 황제에게는 그 공백이 오히려 확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들이 숨길 줄 안다는 뜻으로 읽혔기 때문입니다. 황제는 서류를 넘기며 오래 침묵했고 그 침묵은 곧 결론이 되었습니다. 본보기가 필요하다. 그 말은 낮게 떨어졌지만 그 여파는 깊게 퍼져나갔습니다.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선포는 없었고 전쟁이라는 이름도 붙지 않았으며 오직 질서를 점검한다는 명분만이 사용되었습니다. 병력은 이동했고 길은 통제되었으며 도시는 어느새 포위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처음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고 곧 이해하려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황제는 멀리서 그 과정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는 직접 칼을 들지 않았고 직접 명령을 외치지도 않았으며 대신 보고서의 문장 하나하나를 확인했습니다. 누구를 체포했는지, 누가 저항했는지, 누가 침묵했는지. 그 목록은 점점 길어졌고 이름은 숫자로 바뀌었으며 숫자는 더 이상 얼굴을 떠올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그 변화를 스스로에게 허락했습니다. 통치를 위해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도시 안에서는 공포가 빠르게 번졌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상인과 관리들이 사라졌고 곧 성직자들이 끌려 나왔으며 그 다음에는 이유를 묻던 사람들마저 침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처형은 공개적이지 않았지만 소문은 충분히 공개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피했고 문은 일찍 닫혔으며 기도는 더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구원이 아니라 무사함을 비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황제는 그 반응을 들으며 확신을 굳혀갔습니다. 도시는 무너지고 있었지만 제국은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보고서는 눈에 띄게 달라졌고 명령은 지체 없이 이행되었으며 항의는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 결과를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질서라고, 이것이 안정이라고. 공포는 단기적인 수단이 아니라 국가를 하나로 묶는 언어가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황제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잔혹해졌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결단력이 생겼다고 느꼈습니다. 신은 시험을 주고 황제는 그 시험을 대신 집행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도시 하나의 희생은 제국 전체의 안정을 위한 대가라고, 그 대가를 감당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가 완전히 침묵에 잠겼을 때 황제의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 남았습니다. 안도도 아니었고 후회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더 큰 공허에 가까웠습니다. 공포는 분명 효과적이었지만 동시에 더 큰 공포를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본보기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황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공포는 선택이 아니라 필요가 되었고 황제는 그 필요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국은 그의 손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지만 그 손은 점점 더 많은 피를 기억하게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가 침묵에 잠긴 뒤 제국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보고서는 짧아졌고 지방의 관리들은 더 이상 이유를 덧붙이지 않았으며 명령은 곧바로 실행되었습니다. 황제는 그 변화를 확인하며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따르게 되었고 따르는 한 국가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다만 그 믿음은 또 다른 계산을 요구했습니다. 공포가 유지되려면 반복되어야 했고 반복되려면 체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점점 더 자주 사람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충성하는 자와 계산하는 자, 침묵하는 자와 눈빛이 흔들리는 자. 그 구분은 명확한 기준이 아니라 황제의 감각에 가까웠지만
바로 그 점이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안전을 확신할 수 없었고 확신이 사라진 자리에 공포가 남았습니다. 황제는 그 공포가 자신을 중심으로 정렬되는 모습을 보며 제국이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망설이는 자는 의심받는다. 그 말 이후로 궁정에서는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반대는 의견이 아니라 위험이 되었고 질문은 불필요한 용기로 취급되었습니다. 황제의 곁에는 점점 더 말이 없는 사람들이 남았고 그 침묵은 충성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황제는 그 차이를 알면서도 받아들였습니다. 두려움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침묵은 적어도 반항하지 않는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시기 황제는 자신의 권력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공포는 퍼졌지만 그것을 집행할 손이 제도 안에만 묶여 있었고 제도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직접적이고 더 개인적이며 오직 자신에게만 반응하는 존재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움직이지 않고 황제의 시선으로 움직이는 손이 필요했습니다. 그 선택은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소수의 인물이 불려왔고 그들은 직함도 없이 임무를 받았으며 기록에 남지 않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요구된 것은 충성의 언어가 아니라 침묵의 태도였습니다. 질문하지 말 것, 이유를 묻지 말 것, 결과만 남길 것. 황제는 그 조건을 명확히 했고 조건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곁에 남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국에는 공식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 또 하나의 질서가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제는 그 질서를 통해 안정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고 설득할 필요도 없었으며 명령은 짧아지고 결과는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이것이 통치의 완성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신이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는 사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곁에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말은 사라졌고 웃음은 오래전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 고립 속에서 황제는 가족에게서 안정을 찾으려 했습니다. 궁정의 소음에서 벗어나면 적어도 피로 이어진 관계는 남아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족조차도 황제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정치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가장 가까운 시선 속에서조차 계산을 하기 시작했고 그 계산은 언젠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아직 그 결말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공포가 제국을 묶는 힘이 되었듯 언젠가는 그 공포가 자신을 향해 되돌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만은 희미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가능성은 아직 생각으로만 존재했지만 생각은 곧 현실이 되는 법이었고 황제는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황제가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가 제국의 언어로 자리 잡아가던 시간과 정확히 같은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궁정의 사람들은 이미 황제의 표정을 읽는 데 익숙해져 있었지만 가족 앞에서조차 그 표정이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그 변화는 분명해졌습니다. 황제는 더 이상 사람을 관계로 보지 않았고 위치와 가능성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자연스럽게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후계자라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젊었고 신중했으며 말을 아꼈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태도는 황제에게 익숙하면서도 불편한 감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커튼 뒤에서 세상을 지켜보던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제는 그 닮음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해했습니다. 자신이 극복했다고 믿었던 과거가 다시 눈앞에 나타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다른 방식으로 궁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포가 질서를 만든다는 논리를 이해하려 했지만 그 질서가 오래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고 직접적인 반대 대신 우려를 표현했으며 그 우려는 언제나 백성과 나라의 안정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은 황제에게 조언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판단으로 들렸고 판단은 곧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징후였습니다. 황제는 그 불편함을 스스로에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국가의 문제라고. 후계자의 태도 하나가 제국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는 아들의 말과 행동을 하나씩 되짚으며 의미를 부여했고 그 의미는 점점 의심으로 굳어갔습니다. 의심은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황제는 이미 그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망설임은 곧 약함이다. 그 생각은 황제의 판단을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침묵에서 질문을 보았고 질문에서 도전을 읽었으며 도전에서 미래의 위협을 상상했습니다. 그 상상은 밤마다 반복되었고 꿈속에서는 늘 같은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왕좌에서 끌어내려지는 자신, 다시 커튼 뒤로 밀려나는 어린아이, 웃으며 내려다보는 사람들의 얼굴. 황제는 그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숨이 가빴고 다시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들과의 대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형식적인 보고와 안부만이 오갔고 그마저도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황제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것은 거리두기일 뿐이라고, 감정을 배제하는 것은 통치자의 미덕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거리 속에서 신뢰는 자라지 않았고 대신 침묵만 쌓여갔습니다. 침묵은 언제나 공포와 함께 자라는 법이었습니다. 궁정의 사람들은 그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후계자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고 조심스러운 시선이 늘어났으며 말은 더 신중해졌습니다. 황제는 그 기척을 느끼며 다시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위험은 미리 제거되어야 한다고. 그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조건들은 하나씩 갖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로 시작되었습니다. 궁정은 정돈되어 있었고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으며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사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긴장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표정 하나가 그 긴장을 끊어버릴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그날의 말다툼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궁정의 규율과 복장, 예의와 절차, 그 어느 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었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오갔던 주제였습니다. 다만 그날은 공기가 달랐습니다. 황제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고 보고서는 쌓여 있었으며 제국 전반에서 올라오는 사소한 징후들마저 모두 의심의 형태로 엮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에서 결론을 향해 기울어 있었고 말은 그 기울어진 마음을 건드리는 도화선에 불과했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태도는 공손했으며 말의 끝에는 언제나 나라와 백성을 향한 우려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적인 반대를 피했고 아버지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신중함이 황제에게는 계산처럼 보였습니다. 지나치게 정제된 말투,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태도, 그리고 침묵 속에서 상황을 재는 듯한 시선은 황제가 가장 경계해온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황제는 그 시선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눈빛에서 질문을 보았고 질문에서 판단을 읽었으며 판단 속에서 자신을 밀어내는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그 상상은 이성이 아니라 공포에서 나왔고 공포는 오랜 시간 그를 움직여온 언어였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적인 분노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라고.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을 부를 것이라고 말입니다. 감히 나를 판단하는 것이냐? 그 말과 함께 황제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지팡이는 수많은 명령과 처형의 시작을 알리던 상징이었고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들고 있었고 이미 수없이 같은 동작을 반복해왔기에 주저함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대상이 달랐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은 반역자도 관리도 도시도 아니었고 자신의 피였습니다. 그 사실은 움직임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인식되었습니다. 지팡이가 내려오는 순간 시간은 늘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궁정의 소리는 사라졌고 숨소리조차 멀어졌으며 황제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감정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다시는 뒤로 밀려나지 않겠다는 두려움,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집착, 다시는 커튼 뒤의 아이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공포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 점으로 모여 폭발했고
그 결과는 즉각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들은 바닥에 쓰러졌고 피는 차가운 돌 위로 번져갔습니다. 그제야 황제는 손에 쥐고 있던 것이 권력이 아니라 파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떨어뜨렸고 그 소리는 지금까지 궁정에서 울려 퍼졌던 어떤 외침보다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들을 끌어안았고 이름을 불렀으며 명령이 아니라 애원으로 목소리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공포로 세상을 움직여온 남자의 애원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었다. 의사들이 불려왔고 기도가 이어졌으며 궁정에는 기적이라는 말이 조심스럽게 오갔습니다. 황제는 침상 곁을 떠나지 않았고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리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공포가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 휘두른 힘은 되돌릴 수 없었고 공포는 통제의 수단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숨은 조용히 끊어졌고 궁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침묵에 잠겼습니다. 황제는 움직이지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으며 그 침묵은 지금까지 그가 만들어온 어떤 공포보다도 무거웠습니다. 그는 살아있었지만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숨이 멎은 뒤에도 황제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침상 곁에 앉아있던 그는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마치 시간이 그 지점에서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물러났고 발걸음 소리는 모두 사라졌으며 궁정에는 숨을 고르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처음으로 자신이 만들어온 공포가 더 이상 명령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공포는 복종했지만 되돌아오지는 않았고 한번 내려진 선택은 어떤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황제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명령은 늦어졌고 결정은 반복되었으며 같은 보고서를 여러 번 읽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는 판단을 내리기 전마다 머뭇거렸고 머뭇거림은 그에게 익숙하지 않은 감각이었습니다. 공포로 나라를 움직여온 사람에게 망설임은 곧 위험이었지만 이제 그는 그 위험을 떼어낼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신에게 매달리는 시간은 길어졌고 기도는 간절해졌으며 이전처럼 확신으로 가득 차 있던 말들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궁정의 분위기도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였지만 그 숙임에는 이전과 다른 계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남아 있었지만 절대적인 힘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침묵 속에는 끝을 가늠하는 시선이 숨어들었습니다. 황제는 그 기척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려 했지만 부정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공포는 강할 때만 질서가 되었고 흔들리는 순간부터는 불안을 키웠습니다. 나는 신의 뜻을 따랐을 뿐이다. 그 말은 변명이었고 동시에 스스로에게 건네는 위로였습니다. 황제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개인의 비극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것을 국가의 문제로 설명하려 했고 자신이 없었다면 제국은 더 큰 혼란에 빠졌을 것이라고 믿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후계자를 잃은 제국은 균열을 감추지 못했고 남은 혈육은 그 무게를 감당하기에 지나치게 약해 보였습니다. 황제의 건강은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분노로 버텨왔던 몸은 죄책감과 공허 앞에서 힘을 잃었고 그는 점점 더 긴 시간을 혼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를 되짚었습니다. 커튼 뒤에서 세상을 바라보던 아이의 눈, 처음 공포를 선택하던 순간의 확신, 도시가 침묵에 잠겼을 때 느꼈던 안도, 그리고 아들의 눈빛. 그 모든 장면은 서로 이어져 하나의 질문으로 남았습니다. 다른 길은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제국은 겉으로는 유지되고 있었지만 안에서는 이미 다른 시간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황제의 장수를 이야기하지 않았고 다음을 조심스럽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질서는 남아있었지만 신뢰는 사라졌고 법은 존재했지만 공조는 자라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그 흐름을 느끼며 처음으로 공포가 국가를 세울 수는 있어도 국가를 이어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깨달음은 늦게 찾아왔습니다. 이미 되돌릴 수 있는 선택은 없었고 제국은 그가 남긴 구조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더 이상 명령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았고 대신 기억 속에서 스스로를 신문했습니다. 그는 공포를 선택했고 공포는 그 선택에 충실히 응답했습니다. 다만 그 응답의 끝에는 그가 지키고자 했던 모든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황제의 마지막 날들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은 평온과는 거리가 멀었고 비어있음에 가까웠습니다. 더 이상 명령이 쏟아지지 않는 궁정은 오히려 방향을 잃은 듯 보였고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황제는 침상에 누운 채 벽을 바라보았고 그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지만 그의 눈앞에는 수십 년의 장면들이 겹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커튼 뒤에서 보았던 웃음과 조롱, 처음 왕관을 썼던 날의 차가운 감촉, 도시가 침묵에 잠기던 순간의 안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이 쓰러지던 장면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질서는 만들어졌고 국경은 안정되었으며 명령은 빠르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국은 신뢰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고 공포 위에 쌓인 구조물이었습니다. 공포는 빠르고 강했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고 한 사람의 의지에 지나치게 의존했습니다. 그 의지가 흔들리자 모든 것이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황제는 그 사실을 이해하면서도 이미 늦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은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서히 다가왔고 황제는 그것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신에게 선택받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자신을 심판의 도구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것은 설명이나 변명이 아니라 하나의 감각이었습니다. 공포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고 되돌릴 수 있는 선택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숨을 거두자 제국은 잠시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곧 균열은 표면으로 드러났습니다. 약한 후계자는 권력을 감당하지 못했고 귀족들은 다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으며 나라에는 혼란의 기운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기를 지나며 하나의 말을 남겼습니다. 한 황제가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나라가 스스로 서는 법을 빼앗아갔다는 말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단순한 폭군으로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혁자였고 통합자였으며 동시에 파괴자였습니다. 질서를 만들었지만 신뢰를 남기지 못했고 법을 세웠지만 공존을 키우지 못했으며 가장 가까운 혈육조차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언제나 두 얼굴로 남았습니다. 제국을 만든 사람, 그리고 그 제국의 미래를 태운 사람으로 말입니다. 공포는 질서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질서를 이어가지는 못합니다. 황제는 그 사실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고 그 증명의 끝에는 한 아이의 밤에서 시작된 두려움과 한 나라의 끝으로 이어진 침묵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손에서 끝났구나. 그 말은 기록으로 남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 침묵 속에서 같은 의미를 읽어냈습니다. 황제가 사라진 자리에는 여전히 제국이 남아 있었으나 그 제국은 더 이상 하나의 의지로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공포로 세워진 질서는 공포가 약해지는 순간부터 스스로를 유지할 힘을 잃었고 사람들은 다시 판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오래도록 눌려있던 생각과 욕망, 그리고 각자의 계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뒤늦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제가 두려움을 선택한 이유는 잔혹함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자란 한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었음을 말입니다. 보호받지 못했던 아이는 통제받지 않는 어른이 되었고 통제받지 않는 어른은 통제하려는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 선택은 개인의 비극이자 동시에 국가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이름은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그는 질서를 세운 강한 통치자였고 또 다른 이들에게 그는 미래를 태운 파괴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평가를 넘어 하나의 사실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공포는 가장 빠른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가장 많은 것을 앗아가는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선택은 결국 선택한 사람 자신에게로 되돌아옵니다. 그렇게 한 황제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아무도 지켜주지 않던 밤에서 시작된 두려움은 제국을 거쳐 다시 한 인간에게로 돌아왔고, 그 인간이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안도도 승리도 아닌 다시 선택해야 한다는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제는 그가 끝내 풀지 못했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황제가 사라진 뒤에도 그의 방식은 한동안 제국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말을 고를 때 망설였고, 침묵은 습관처럼 이어졌으며 결정은 언제나 위를 향해 떠넘겨졌습니다. 공포가 사라졌다고 해서 곧바로 자유가 찾아오는 것은 아니었고, 오래 지속된 통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까지 바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흉내내려 했고, 누군가는 그를 부정하려 했지만 그 어느 쪽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를 지나며 사람들은 하나의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질서는 위에서 내려올 수 있지만 책임은 위에서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황제가 모든 판단을 대신해 주던 시간 동안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하는 법을 잊고 있었고, 그 공백은 혼란으로 드러났습니다. 제국은 다시 숨을 고르며 방향을 찾으려 했지만 그 과정은 느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복잡해졌습니다. 연대기에는 전쟁과 개혁이 함께 기록되었고, 법령과 처형이 나란히 남았으며 한 도시의 침묵과 다른 도시의 안도가 동시에 적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단 하나의 단어로 설명하지 못했고, 설명하려 할수록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해졌습니다. 그것은 그가 남긴 유산이 단순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록을 관통하는 흐름은 분명했습니다. 두려움에서 출발한 통치는 결국 두려움으로 끝났다는 점입니다. 보호받지 못했던 아이가 선택한 방식은 제국을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제국이 스스로 살아갈 힘을 키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가장 가까운 관계와 가장 먼 미래에서 동시에 지불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시대의 끝을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선택을 보여줍니다. 두려움이 질서를 대신할 때 무엇이 남는지, 공포가 판단을 대신할 때 어떤 미래가 사라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늘 현재를 향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공포로 세운 질서가 사라진 뒤 우리는 무엇으로 나라를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말입니다. 그 질문은 오랫동안 답을 얻지 못한 채 남아 있었습니다. 제국은 천천히 방향을 바꾸려 했지만 공포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신뢰를 다루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강한 손을 다시 원했고, 누군가는 더는 그런 손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랐으며 그 사이에서 나라는 흔들렸습니다. 황제가 남긴 것은 하나의 체제가 아니라 선택의 공백이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사라진 자리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자 그의 이야기는 교훈처럼 인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공포로 질서를 세우는 일은 빠르지만 그 질서를 이어가는 일은 느리다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며 한 인간의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 선택을 바꿀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개인의 상처에서 시작되었지만 권력과 결합하는 순간 수많은 삶의 방향을 결정지었습니다. 그의 생애를 관통한 것은 일관된 감정이었습니다. 보호받지 못했던 기억, 다시는 밀려나지 않겠다는 다짐, 의심을 먼저 선택하게 만든 불안. 그 감정들은 하나로 이어져 공포라는 언어를 만들었고, 그 언어는 한동안 제국을 묶는 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끈은 동시에 사람들의 손과 발을 묶었고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울 기회를 앗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끝난 뒤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역사 속 인물로만 남지 않았고 권력의 선택 앞에 서는 모든 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두려움을 택할 것인지, 신뢰를 택할 것인지, 빠른 질서를 택할 것인지, 느린 합의를 택할 것인지. 그 선택은 언제나 쉽지 않았고 그는 그 어려움을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보여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황제의 생은 마무리되었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포는 언제나 유혹적인 해답처럼 다가오지만 그 끝에서 무엇을 잃게 되는지까지 함께 묻지 않는다면 같은 이야기는 다른 이름으로 반복될 것입니다.
이 기록은 그 반복을 막기 위한 경고이자 과거가 현재에게 건네는 조용한 목소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 조용한 목소리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국은 여러 차례 이름을 바꾸고 권력의 얼굴을 바꾸었으며 새로운 통치자들이 과거와 단절했다고 선언했지만 위기의 순간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같은 선택지를 떠올렸습니다. 빠른 질서, 강한 손, 망설이지 않는 결정. 황제가 남긴 방식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억 속에 남아 있었고, 기억은 언제나 가장 쉬운 길을 다시 꺼내 보이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는 시대가 요구한 인물이었다고, 혼란의 시기에 강함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그러나 그 말 속에는 항상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강함이 어떤 대가를 요구했는지, 그 대가를 누가 대신 치렀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기록은 전쟁과 법령을 적었지만 기록되지 않은 것은 밤마다 잠들지 못했던 얼굴들과 말하지 못한 생각들이었습니다. 황제의 어린 시절을 아는 이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시절을 추적한 기록 속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보호받지 못한 시간은 반드시 다른 형태로 돌아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에게 두려움은 선택이 아니라 환경이었고, 환경은 곧 세계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신뢰할 이유를 배우지 못했고, 대신 통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통제는 처음에는 자신을 지키는 도구였지만 점차 타인을 지배하는 언어로 변해갔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세상은 말을 듣지 않는다. 그 외침은 한 시대의 신념처럼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이 그 신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두려움은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었고, 반응은 결과를 낳았으며 결과는 성공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지만 사람을 묶어두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포는 더 강한 자극을 요구했고, 통치는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었습니다. 황제의 말년이 보여준 것은 그 한계였습니다. 공포로 시작된 질서는 공포가 약해지는 순간 균열을 드러냈고, 균열을 막기 위해 더 큰 공포가 필요해졌으며, 그 반복은 통치자 자신을 소진시켰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두려움을 통제한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이 자신을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깨달음은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 변화와 망설임, 반복되는 명령과 잦아진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읽어냈습니다. 강한 손을 상징하던 인물은 점점 결정을 미루는 존재가 되었고, 침묵은 공포보다 더 많은 불안을 낳았습니다. 제국은 그 틈을 느끼며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더 이상 한 사람의 의지에 기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포는 제도보다 오래 남았고, 법보다 깊게 뿌리 내렸으며, 세대가 바뀌어도 습관처럼 이어졌습니다. 말하기 전에 멈추는 태도, 질문을 삼키는 습관, 책임을 위로 올려보내는 방식. 그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고, 황제가 남긴 가장 오래된 유산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다른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느리더라도 합의하는 방식, 불완전하더라도 나누는 책임, 강함 대신 지속을 선택하는 길. 그 길은 쉽지 않았고, 언제나 다시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이야기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공포는 빠른 해답처럼 보이지만 결국 더 많은 문제를 남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기록이 끝에 다다를수록 하나의 장면이 다시 떠오릅니다. 넓은 궁전의 한가운데 아무도 지켜주지 않던 아이가 홀로 서 있던 밤입니다. 그 밤에서 시작된 두려움은 제국을 거쳐 수많은 삶을 스쳤고, 다시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힘이란 무엇이며 통치란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서로를 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여전히 현재형입니다. 시대가 달라져도, 권력의 얼굴이 바뀌어도 선택의 순간은 반복됩니다. 두려움을 앞세울 것인지, 신뢰를 쌓을 것인지, 빠른 질서를 택할 것인지, 느린 공존을 감수할 것인지. 황제의 이야기는 그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긴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는 듣는 이가 결론을 내려야 할 이야기로 끝나 있습니다.
그 결론을 내려야 하는 순간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찾아옵니다. 제국이 흔들릴 때, 외부의 적이 나타났을 때, 내부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날 때,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강한 손을 떠올립니다. 빠르게 정리해줄 누군가, 질문 없이 결단해줄 존재를 찾게 됩니다. 황제의 시대가 끝난 뒤에도 그런 기대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기억은 위기의 순간마다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공포는 과거의 도구였지만 동시에 언제든 다시 꺼내들 수 있는 유혹이었습니다. 그 유혹을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새로운 권력을 노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공포가 얼마나 빠르게 질서를 만드는지 알고 있었고, 그 질서가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대가가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이름은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의 방식은 은근히 반복되었습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결정이 위로 집중되며 질문은 충성의 결핍으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림자를 다시 불러들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러운 비교가 오갔습니다. 그 시절이 지금보다 나았는지, 지금의 혼란이 과거의 공포보다 감당할 만한지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질서가 분명했다며 황제를 그리워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 질서가 남긴 상처를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포는 모두에게 같은 기억으로 남지 않았고, 위치와 경험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사회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고, 하나의 결론으로 모이기 어렵게 했습니다. 차라리 그때가 나았다. 그 말은 불만이었고 동시에 경고였습니다. 과거를 미화하는 순간 같은 선택이 반복될 수 있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그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눈앞의 불안이 더 크고 당장의 해결이 더 절실할수록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선택은 외면되기 쉽습니다. 황제가 공포를 선택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느린 합의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고, 기다림 속에서 다시 밀려날 가능성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개인의 성격과 시대의 조건이 만난 결과였습니다. 혼란한 시기, 불안정한 권력, 보호받지 못한 성장 과정. 그 모든 요소가 겹쳐 공포라는 해답을 가장 설득력 있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슷한 조건이 만들어질 때마다 비슷한 선택은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그 반복을 완전히 막아주지 않습니다. 다만 기록은 남깁니다. 어떤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차분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황제의 제국은 한동안 단단해 보였지만 그 단단함은 균열을 숨긴 표면에 불과했습니다. 균열은 시간이 지나며 더 깊어졌고 결국 그 표면을 지탱하던 힘이 사라지자 한꺼번에 드러났습니다. 공포로 묶인 구조는 공포가 사라지는 순간 스스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다른 언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공포가 아닌 책임, 명령이 아닌 설명, 침묵이 아닌 합의라는 언어였습니다. 그 언어는 익숙하지 않았고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느껴졌으며 실패를 동반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질서는 강요로만 만들어지지 않으며 오래가는 안정은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길게 이어진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황제의 삶은 끝났지만 그의 선택이 던진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포를 선택할 것인지, 신뢰를 감수할 것인지, 빠른 결단을 택할 것인지, 느린 합의를 견딜 것인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과거를 참고서처럼 펼쳐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고서의 한 페이지에는 공포를 즐겼던 한 황제의 이름이 조용히 적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남긴 여운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황제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으면서도 그의 결정을 반복적으로 인용했고, 그의 방식을 설명하지 않으면서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공포는 기억에서 희미해졌지만 습관으로 남아 제국의 움직임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형식적으로 열렸고 발언은 조심스러웠으며 책임은 언제나 위로 올라갔습니다. 누구도 처음으로 말하려 하지 않았고 처음으로 판단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공포는 사라진 뒤에도 기능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지나며 제국은 여러 번 갈림길에 섰습니다. 어떤 선택은 황제의 방식과 닮아 있었고 어떤 선택은 그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였습니다. 벗어나려는 시도는 느렸고 자주 실패했으며 때로는 더 큰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다시 묻곤 했습니다. 차라리 예전처럼 단순하게 결정하는 편이 낫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는 언제나 답이 빠져 있었습니다. 단순함이 무엇을 희생했는지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공포는 늘 효율적인 도구처럼 보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묶으며 결정을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황제는 그 효율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란을 싫어했고 기다림을 견디지 못했으며 불확실성을 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빠른 길을 선택했고 그 길은 처음에는 성공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효율은 오래가지 않았고 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그 비용은 숫자로 환산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남지 않은 두려움, 말하지 못한 생각, 책임을 지지 못한 결정들이 쌓여 사회의 깊은 층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질서를 따르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언제든 방향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뢰가 없는 질서는 얇은 얼음 위에 세운 구조와 같았고 겉으로는 단단해 보여도 작은 균열 하나에 쉽게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질서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지. 그 믿음은 황제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같은 믿음을 공유했고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개인의 비극을 넘어 집단의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공포가 선택될 때 어떤 과정이 생략되는지, 어떤 질문이 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침묵이었고, 침묵은 곧 공포와 닮은 또 다른 형태의 통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자 새로운 세대는 황제의 이름을 교과서에서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는 먼 과거의 인물이었고 이야기 속의 인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 이야기는 다시 현실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강한 지도자, 빠른 결단, 단호한 통치라는 말들이 반복되었고 그 말들 뒤에는 언제나 공포의 그림자가 따라붙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한 채 다시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나라를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려움인지 신뢰인지, 강요인지 합의인지, 빠른 결과인지 지속 가능한 과정인지. 황제의 생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극단적인 답이었고 그 답은 제국을 잠시 안정시켰지만 결국 더 큰 불안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결론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선택의 결과를 끝까지 보여줄 뿐입니다. 이 기록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그 선택이 아직도 현재형이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기술이 발전해도 사람의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커질수록 공포라는 해답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손짓합니다. 황제의 이야기는 그 손짓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긴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그 경고는 소리 높여 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공포를 선택한 통치는 언제나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시작되지만 그 끝에서는 반드시 같은 장면을 남깁니다. 질문이 사라진 자리, 책임이 흐려진 구조, 그리고 누구도 나서지 않는 침묵입니다. 황제는 혼란을 막기 위해 공포를 택했지만 그 공포는 혼란을 잠시 미루었을 뿐 사라지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제국은 무너지지 않은 채로 남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조심스러워졌고 더 계산적으로 변했으며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공포는 사라졌지만 공포에 길들여진 사고방식은 오래도록 남아 나라의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황제가 지키려 했던 안정은 결국 그 자신과 함께 사라졌고 남은 사람들은 다시 처음부터 신뢰를 쌓아야 했습니다. 한 인간의 두려움이 권력과 만났을 때 무엇이 벌어지는지, 그 결과가 얼마나 멀리 퍼져나가는지 이 이야기는 끝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보호받지 못했던 아이는 통제하는 어른이 되었고, 통제하는 어른은 결국 가장 가까운 것을 잃었습니다. 공포는 그를 강하게 보이게 했지만 동시에 가장 약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포는 나누어질 수 없고 이어질 수 없으며 결국 혼자 남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한 황제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택에 대한 기록이며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유혹에 대한 증언입니다. 빠른 질서가 필요해 보일 때, 강한 손이 답처럼 느껴질 때, 이 이야기는 조용히 되묻습니다. 그 선택의 끝에서 무엇을 잃게 되는지를 말입니다. 이것이 공포를 즐겼던 한 황제의 이야기이고, 동시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의 질문입니다.